2006년 6월 16일 개인 택시 기사 김민수가 실종됩니다. 44세 나이, 서울바 3742호 노란색 소나타 택시를 몰던 남자이지요. 마지막 무전 기록은 새벽 1시 17분입니다. 강남역 인근 승객 호출을 잡은 뒤 통신은 그 순간을 끝으로 끊깁니다. 차고지, 복귀 기록도, 운행 종료 보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날 밤 아내 박지연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수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밤 운행 나갑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섭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3분 이후 그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라졌고 도시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만 남았습니다. 2006년 3월 박지연은 남편의 외도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를 조금 넘긴 때였습니다. 심야 운행을 주로 하던 개인 택시 기사에게 이른 귀가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민수는 외투를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차 점검 좀 맡기려고. 브레이크 등이 자꾸 깜빡여서.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한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반찬을 올리다 말고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바닥을 굴러온 것은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커피베이 역삼점,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1잔. 결제 시각 오후 2시 47분. 지연은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날 낮 운행을 나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마시기엔 많았고 굳이 역삼동까지 갈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고 지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공기는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은 소리를 내지 않고 시작됩니다. 확신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찜찜함으로 말이죠. 그날 이후 지연은 남편의 행동을 조금씩 살피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잠들기 전 늘 휴대전화를 거실 소파 위에 두곤 했습니다. 충전 중 진동이 울리면 지연이 깨워주던 습관 때문이었지요. 그런 민수가 어느 날부터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두기 시작합니다. 왜 베개 밑에도? 지연이 묻자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호출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람 소리에도 잘 깨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늘 지연이 흔들어 깨워야 운전대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며칠 뒤 민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노립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내 자리 숫자였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통화 목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010-5742-XXXX. 낯선 번호였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20번이 넘는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40분이 넘는 통화도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낮이었습니다. 심야 운행을 하는 택시기사가 낮 시간에 그렇게 긴 통화를 할 이유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자함을 여는 순간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오늘 몇 시에 볼까요? 아까 못다 한 얘기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빠. 발신자 이름은 윤아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 재혼식 날
하객 중 한 명으로 잠깐 스쳐 지나간 얼굴이었지요. 그때도 이미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샤워실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서둘러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장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결심합니다. 민수가 낮 운행을 나선 날 지연은 동생에게 차를 빌려 남편을 미행합니다. 민수의 택시는 집을 나서 강남 방향으로 향합니다. 오전 11시 역삼동의 한 빌딩 앞에서 차가 멈춥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빌딩에서 나와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긴 생머리,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지연은 그 뒷모습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택시는 청담동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연은 두세 대 간격을 두고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차는 한 모텔 앞에 멈춥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1시 반쯤 두 사람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나는 웃고 있었고 민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켭니다. 손이 떨려 초점은 흔들렸지만 장면은 분명히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울지 않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상간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수순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은 하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균열은 실종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죠. 외도는 결과가 아니라 사라짐을 준비하게 만든 첫 번째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민수가 사라지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길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06년 4월 이혼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김민수의 일상은 눈에 띄게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집에 살지 않았지만 딸을 데리러 올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어깨는 이전보다 더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입니다. 아빠가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이의 눈에는 그 말이 거짓처럼 보였지요. 수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묻습니다. 엄마는 아빠 미워해?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대답이었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꼭 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이보다 먼저 아빠의 울음이 새어나옵니다.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합니다. 그러나 지연의 머릿속에는 유나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던 민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지연을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첫 재판은 2006년 5월 2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가정법원 3층 중재실입니다.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아 민수를 기다립니다. 10시 40분이 됩니다. 민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0시 50분 법원 직원이 나와 말합니다. 피고 측 불출석입니다. 다음 기일 잡아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묻습니다. 다음은 언제죠? 6월 27일 같은 시간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지연은 변호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번 불출석하면
이혼 판결은 자동으로 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혼보다 더 무거운 문제가 뒤에 남아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지연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재판에 왜 안 나왔어요? 다음엔 꼭 나오세요. 답장은 밤 11시가 넘어서 옵니다. 이안, 다음엔 갈게. 하지만 지연은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입니다. 대출 연체 안내. 봉투를 뜯는 순간 지연의 손이 굳습니다. 민수 명의 대출 3천만 원, 3개월 연체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지연은 알게 됩니다. 민수에게 숨겨진 빚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연은 다음 날 민수를 찾아갑니다. 그는 동생 현우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낡은 빌라 2층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민수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살림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은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은행 대출이야. 3천만 원을 어디다 쓴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사업 자금. 무슨 사업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더 묻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총 얼마예요? 한참 만에 민수가 말합니다. 한 7천 정도. 7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눌러버립니다. 어디서 빌린 거예요? 은행, 카드론, 그리고 지인들. 지연은 묻지 않아도 사채가 섞여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왜 이런 걸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하면 혼날 거잖아. 그 대답은 지연을 분노하게 만들기보다 더 깊이 절망하게 합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6월 27일 화요일. 이번에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사는 담담히 말합니다. 피고 측 두 번째 불출석.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이혼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에는 아무런 해방감도 없었습니다. 6월이 깊어질수록 민수는 점점 더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현우는 말합니다. 형이 요즘 술 마시고 울기도 해요. 빚은 늘어나고 이자는 불어나고 사채업자들이 집을 찾아오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6월 15일 밤 민수는 동생과 술을 마십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혼도 했고 빚도 있고 애 얼굴도 못 들겠어. 그리고 다음 날 민수는 딸을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아빠, 한동안 못 볼 것 같아. 아이의 눈에 불안이 스칩니다. 주에 일이 좀 생겨서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웃으려 하지만 웃음은 끝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택시에 오릅니다. 심야 운행을 나섭니다. 새벽 1시 17분 마지막 호출을 잡은 뒤 무전기는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압박, 빚이라는 무게, 가족 앞에 설 수 없다는 수치심,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조용히 몰아붙입니다. 민수는 사라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2006년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호 인근 임도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차가 한 대 버려진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여기 있었는데 이상해 보여서요. 신고자는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 삼아 임도를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노란색 택시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잠시 쉬러 온 개인 택시 기사쯤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차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적도 없었고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평경찰서 소속 순찰차 2대가 현장으로 향합니다. 경사진 임도 끝.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노란색 소나타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바 3742점. 김민수의 택시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살폈습니다. 차는 임도 가장자리, 저수지를 향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차체에는 충돌 흔적도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타이어는 정상 상태였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창문도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 따야겠습니다. 순찰팀장이 말합니다. 특수 도구를 이용해 운전석 문을 개방합니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 물건도 없었습니다. 핸들 위에는 얇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합니다.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주행거리는 14만 7,328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남성용 외투 한 벌이 곱게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이었습니다. 경찰은 외투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지갑은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대신 영수증 한 장이 나옵니다. 주유소 영수증이었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오후 11시 4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유소에서 3만 원어치 주유한 기록이었습니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봅니다. 예비 타이어, 공구함, 그리고 낡은 우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말합니다. 운전석 아래를 보세요. 페달 옆 바닥에 검은색 남성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벗어놓은 것처럼 좌우가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신발을 벗고 차에서 내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장소에서 말이지요. 주변 수색 들어갑니다. 경찰은 반경 50m를 중심으로 임도 주변을 훑기 시작합니다. 풀숲, 나무 사이, 저수지로 내려가는 경사면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자국 흔적도 없고 혈흔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가평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추가로 도착합니다.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며 말합니다. 실종 신고 들어온 택시 맞습니다. 김민수 44세. 형사는 곧바로 묻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했습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오후 4시 30분 박지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가족 되십니까? 네, 전 부인입니다. 가평경찰서입니다. 김민수 씨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어디서요? 청평호 인근입니다. 직접 와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연은 딸을 급히 부탁한 뒤 가평으로 향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무렵이었습니다. 임도 입구에는 경찰차 3대가 세워져 있었고 노란 통제선이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50m가량 임도를 내려가 택시 앞에 섭니다. 그 차는 민수가 10년 넘게 몰던 차였습니다. 이 차 맞습니까? 네, 맞아요. 조수석에 있던 외투, 운전석 아래의 구두, 지연은 모두 알아봅니다. 남편이 입던 겁니다. 평소 신던 신발이에요. 형사는 묻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까? 6월 16일 새벽부터요. 그날 특별한 일은 있었습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외도 때문에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군요. 빚도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주식 투자 실패로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형사는 수첩에 적어 내려갑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적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과 다음 날까지 경찰은 저수지 잠수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6월 30일
수색은 중단됩니다. 발견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 정돈돼 있습니다.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수지에 빠졌을 거다. 빚 때문에 도망간 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노란 택시는 발견됐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 정돈된 장면, 너무 계획적인 흔적, 시신이 없는 실종은 그렇게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006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가평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 김민수의 동생 김현우가 앉아 있습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사와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김민수 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님은 평소 어떤 분이셨습니까?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듯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입을 엽니다. 형은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농담도 잘했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시점이 있습니까? 전처 순영이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때부터 형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말수가 확 줄었고 웃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형사는 수첩에 천천히 적어 내려갑니다. 우울증 진단은 받았습니까? 네. 2003년쯤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도 처방받았고요. 약은 꾸준히 복용했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엔 먹었는데 나중엔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진다고 했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습니다. 최근 몇 달은 어떠셨습니까?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이혼 얘기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술을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혼자 소주 마시고 울다가 잠들고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택시 운전 나가고요. 형사는 잠시 펜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형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5월 말쯤이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울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딸한테도 미안하고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다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렸습니다. 형이 죽으면 수진이는 어떡하냐고 했죠. 형님 반응은 어땠습니까? 수진이는 엄마가 잘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사는 그 문장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습니다. 6월 16일. 형님이 집을 나가기 전. 통화는 어땠습니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때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 말합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평소 형은 목소리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힘이 쭉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동생아,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했습니다. 조사실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말합니다. 정황상 김민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 박지연 역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약을 복용했습니까?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최근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5월쯤 딸을 만나고 온 날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수진이 잘 키워줘. 미안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중 문자라고 하더군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인께서는 김민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딸을 두고 정말 그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황으로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7월 5일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김민수 씨 실종 사건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 최근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언론은 그 발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실종 택시기사, 우울증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추정, 이혼과 빚의 압박, 청평호에서 투신한 듯 기사들은 민수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전처 사별, 재혼, 이혼, 우울증, 빚.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만도 하지. 견디기 힘들었겠네. 택시 조합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안타깝다. 우울증이 무섭다. 동네에서도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빚 때문에 그랬대. 지연은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입니다. 딸 수진 역시 학교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아빠 돌아가셨다며.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버려진 게 아니니까요. 7월 중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민수 씨 사망 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지연은 그제야 보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수령자는 동생 김현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연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아내도 딸도 아닌 동생이라는 점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된 이야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없었지만 이야기는 완성됐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고, 언론은 이유를 원했고, 가족은 받아들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말이죠. 2006년 여름, 김민수의 실종은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말이죠. 2006년 8월입니다. 김민수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었지만 박지연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한 지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민수는 사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확인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실종자였습니다. 이혼 판결은 내려졌지만 민수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통장도, 택시도, 빚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서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지요. 8월 중순 첫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신한은행에서 독촉장이 도착합니다. 김민수 명의 대출금 3천만 원, 연체 4개월째라는 통지였습니다. 편지는 김민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됐습니다. 그 주소는 지연과 수진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남편이 실종됐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상담 직원의 목소리는 매우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출금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제 명의가 아닌데요. 결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연은 이혼 판결문을 팩스로 보냅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채무 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분이 직접 오시거나 부인께서 대신 상환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빚이 조금씩 자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9월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딸 수진의 법적 보호자 문제였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양육권은 지연에게 있었지만 친권은 여전히 지연과 민수 공동이었습니다. 민수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수학여행 동의서에 부모 양측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은 변호사를 다시 찾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연은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합니다. 교감은 잠시 고민하다 말합니다. 이번만 특별히 어머님 서명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창피함이 밀려옵니다. 남편이 실종됐다는 이유로 딸의 일상까지 막히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10월 세 번째 문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녁 8시 무렵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습니다. 김민수 씨, 댁 맞습니까? 누구세요? 돈 받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연이 문을 닫으려 하자 남자 하나가 발로 문을 막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서류 한 장이 지연의 눈앞에 내밀어집니다. 2천만 원 차용증이었습니다. 김민수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실종됐습니다. 도망간 거겠죠. 빚 때문에. 지연은 말합니다. 청평호에서 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도 극단적 선택이라고. 남자는 웃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돈은 받아야죠. 제가 빌린 돈 아닙니다. 부부잖아요. 그날 이후 지연의 하루는 항상 불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11월, 지연은 결국 선택합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채 2천만 원은 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을 시작합니다. 지연은 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합니다. 주 3회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혼자 집에 남습니다. 엄마, 또 일까? 응, 미안해.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이 됩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7개월째였습니다. 실종 선고를 하려면 아직 4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전까지 민수는 죽은 사람도 완전히 떠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그 애매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미망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민수를 잊어갔지만 지연의 삶은 민수의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08년, 2009년이 지나갑니다. 지연은 빚을 갚고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수지는 중학생이 됩니다. 아이의 말수는 줄고 방 문은 자주 닫혀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사는 말합니다. 아버지,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입니다. 지연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기엔 시신이 없었고 살아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연락이 없었습니다. 2010년 봄, 사채는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나 집 담보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민수가 살아있다면, 이 모든 걸 어디선가 보고 있다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종은 죽음보다 오래 사람을 괴롭힙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장례라도 치를 수 있지만 실종은 기다림만 남깁니다. 지연은 4년 동안 남겨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진 채 말이죠. 그리고 2010년 여름, 그 삶에 균열이 다시 생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박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처음 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낯설지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저 수진이에요. 김연우의 아내, 지연의 동서 김수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째, 지연보다 4살 어린 사람이었죠.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차분했고 문제 있어도 혼자 삼키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의 목소리가 지금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언니, 혹시 지금 시간 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연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가벼운 상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수진이 먼저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봅니다. 마트 출근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네,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구로 디지털 단지역 2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전화를 끄는 지연은 잠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 이미 몸부터 반응하고 있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립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옵니다. 멀리서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수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려주는 게 먼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커피 2잔을 주문합니다. 수진은 컵을 2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시선을 피합니다. 언니, 수진의 입에서 다시 말이 나옵니다. 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말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현우가 바람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카페 안의 소음을 모두 지워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해요. 수진은 마치 증언하듯 하나씩 꺼냅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고요. 전화도 잘 안 받고요.
휴대폰은 항상 손에서 안 놔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증상들은 너무도 익숙한 징후들이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일이 바빠서 그렇대요. 무슨 일 하는데요? 중고차 영업이요. 원래도 바쁘긴 했는데 요즘은 주말까지 나가요.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습니다. 언니도 아시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느낌.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 전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김민수가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던 밤들, 괜히 짜증을 내던 목소리들입니다. 느낌이라는 게 틀린 적이 거의 없죠. 지연의 말에 수진의 눈이 흔들립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지요. 확인해야죠. 지연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미행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있어요. 3개월 전부터 갑자기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행은 어때요? 제가요? 차도 없는데요. 차는 빌리면 돼요. 수지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언니,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사실상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지연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29. 아직 세상이 다 무너지기엔 너무 이른 얼굴이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현우가 그날도 일 나간다고 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표정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를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연은 생각합니다. 4년 전 자신은 혼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수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시간은 다시 과거를 향해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현우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고 주저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토요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현우는 집을 나와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출근이라고 하기엔 옷차림이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저 옷, 일하러 가는 옷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두 사람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뒤따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시선을 피한 채 이동합니다. 2호선 열차가 들어옵니다. 현우는 아무 망설임 없이 탑니다. 지연과 수진도 다른 칸으로 나뉘어 올라탑니다. 지하철 안. 현우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강남역입니다. 현우가 내립니다. 지연과 수진도 몇 초 늦춰 같은 플랫폼에 내립니다. 역사를 빠져나온 현우는 사람이 붐비는 쪽이 아니라 조금 한산한 골목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역 3동 쪽입니다. 저쪽이에요. 수진의 말에는 이미 확신이 섞여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우는 한 빌라 앞에서 멈춥니다. 3층짜리 오래된 빌라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여자입니다. 긴 생머리, 단정한 흰 블라우스, 익숙한 실루엣입니다. 지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다시 깨닫습니다. 언니, 저 여자.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아입니다.
4년 전 김민수의 외도 상대였던 여자입니다. 그 이름을 지연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게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습니다. 그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언니, 저 여자 누구예요? 수진이 묻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을 삼킵니다. 민수 씨 상간녀예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그럼 오빠가 형이랑 같은 여자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수진은 빌라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연이 급히 손을 잡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확인부터 해야죠. 30분이 지납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30분은 수진에게 30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수진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유나가 서 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지연에게 닿는 순간 그 얼굴이 눈에 띄게 굳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유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그때 집 안에서 현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진아, 현우의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습니다. 그 하나의 단서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 해?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일 나간다며. 이게 뭐냐고요? 수진이 소리를 냅니다. 유나가 나서며 말합니다. 오해예요. 닥쳐요. 지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립니다. 당신 4년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엔 형제입니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침대 위에는 남자 셔츠가 벗겨져 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은 유나를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작년 여름부터요. 어떻게 다시 만났죠? 현우 씨가 형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변합니다. 형 얘기를 왜 당신한테 합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지연은 확신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 사람의 실종, 같은 여자, 형제, 보험금, 그리고 침묵, 모든 조각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최윤아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분명히 느꼈습니다. 김민수의 실종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2010년 7월 18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연은 집 안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같은 여자였습니다. 김민수의 외도 상대였던 여자, 그리고 이제는 김현우의 불륜 상대가 된 여자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전화를 겁니다. 수진에게입니다. 어제 집엔 잘 들어갔어요. 수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언니.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 많은 것이 무너진 목소리였습니다. 현우 씨는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말합니다.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지연은 한숨을 쉽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요. 오늘 시간 돼요. 네. 우리 집으로 와요. 조용히 얘기해요. 오후 3시입니다. 수진이 도착합니다. 눈은 심하게 부어있고
화장은 거의 지워진 상태입니다. 밤새 울었던 얼굴입니다. 앉아요. 지연은 말없이 보리차를 따라줍니다. 수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 알아야죠. 뭐려? 현우 씨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그 여자를 만났는지요? 수지는 고개를 떨굽니다. 아이도 있고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모른 채로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수진 씨,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민수 씨도, 현우 씨도 같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수 씨 보험금 수령자가 현우 씨라는 것도요.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음 날 저녁입니다. 현우가 집에 들어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아요. 현우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유나 씨랑 언제부터였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어떻게 다시 만났어요? 잠시 침묵 후 현우가 입을 엽니다. 형이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서 형이 바람 피운 여자를 만났다고요.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그 말 민수 씨도 했겠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돈 줬어요. 이번엔 단정적인 질문입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줬죠. 한참 뒤 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 얼마요? 한 500 정도. 수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통장을 꺼내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매달 빠짐없이 50만 원. 이게 조금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애 분유값 아끼면서 살았는데 당신은 바람 피운 여자한테 매달 돈을 줬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연은 결심합니다. 사람을 써야겠어요. 사람이요. 조사하는 사람이요. 수지는 놀랍니다. 설마. 네. 사설 조사입니다. 지연은 더 이상 직감만으로 버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조각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지연은 강남의 한 조사 사무소를 찾습니다. 작은 빌딩 4층입니다. 어떤 건이십니까? 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외도, 이혼, 실종, 보험, 그리고 4년 뒤의 재등장. 조사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 내용은 유나 씨 조사군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수 씨 실종과의 연관성도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패턴이 보이긴 합니다. 일주일 뒤 첫 보고가 옵니다. 유나는 이미 이혼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보고가 이어집니다. 김민수 씨 보험 처음 수령자는 최유나였습니다. 지연은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럼 현우 씨로 바뀌기 전에는 네, 유나 씨였죠. 조사관은 서류를 넘깁니다. 그리고 현우 씨도 유나 씨 명의로 사망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지연의 손이 천천히 굳어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사관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보험은 사고가 아니라 설계로 움직입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집 주변에 감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8월 초 어느 밤입니다. 이상한 남자가
유나 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우 씨요. 아닙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불편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민수도 그 다리를 절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이후로 말이죠.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격, 동선, 시간, 모든 것이 하나의 가설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실종은 도피였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연출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확신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고 설계이며 오랜 시간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설계는 결정적인 균열을 맞게 됩니다.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47분입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강민호의 번호입니다. 지금 나오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남자 다시 왔습니다. 유나 씨 집에 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집니다. 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지금 갈게요. 지연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향합니다. 밤 도로는 한산했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밤 11시 반, 유나의 빌라 근처 골목입니다. 강민호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확실해요. 네, 지난번 그 남자입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유나의 집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자가 나옵니다.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이번엔 달랐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마스크를 내립니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 없이 연속 촬영입니다. 따라갑니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차량은 구로구 방향으로 향합니다. 개봉동입니다. 택시는 한 골목에서 멈춥니다. 현우가 예전에 살던 동네입니다. 남자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2층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강민호가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사진을 확대합니다. 얼굴이 보입니다. 김민수입니다. 지연은 말을 잃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호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녹음이 필요하겠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현우를 부릅니다. 개봉동의 작은 카페입니다. 사진을 내밉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형이에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현우가 말합니다. 작년부터요. 지연은 웃음이 나옵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보험금 때문이죠.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거 범죄예요. 지연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지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현우는 무너집니다. 열쇠 주세요. 유나의 집 열쇠입니다. 현우는 결국 내밉니다. 3일 드릴게요. 그 안에 경찰서 가세요. 그날 밤 강민호는 유나의 집에 녹음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됩니다. 내년이면 실종 선고 나요. 보험금 나오지. 현우 명의로 받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형수는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수진이 생각나. 유나는 단호합니다. 지금 와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요. 그럼 끝까지 가야겠지. 모든 것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실종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연출이었습니다. 목적은 보험금이었습니다. 8월 29일 아침
지연은 경찰서를 찾습니다. 보험,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조사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민수를 연행합니다. 원룸 안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유나와 현우도 같이 소환됩니다. 2010년 11월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실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전과자가 됩니다. 법원 앞에서 민수가 말합니다. 미안해. 지연은 돌아섭니다. 수진이 원하면 연락할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2012년 수진은 아빠를 한번 만납니다.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실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닌 욕망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실종은 사고가 아니라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